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령 강경 98일째 되는 날입니다. 8월 10일 토요일입니다. 페이지는 122페이지. 자, 어제 이어서 오늘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부분은 보녀가 부처님께 대성이 뭡니까 물었을 때 대성에 대한 답변을 했고, 이어서 대성을 빨리 얻지 못하는 법은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32가지 법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보녀야,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러한 한량없는 악한 법을 멀리 떠난다면 이 사람은 곧 대성을 얻는 줄 알아야 한다. 악한 법을 떠나야 대성을 얻는 겁니다. 그럼 보녀야, 어떤 보살이 깨끗한 마음을 얻는다면 이 사람은 곧 대성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보녀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부처님, 그럼 대성을 빨리 얻는 법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세존이시여, 종생은 어떻게 하여 빨리 위에 없는 대성을 섭취할 수 있겠나이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친절한 부처님께서 또 하나하나 32가지로 또 설명하십니다. 대성을 빨리 성취하는 법. 첫째, 청하지 않아도 가서 친근하며.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 누가 꼭 청해서 가서 친근하게 하는, 친근하다는 말은 어떤 사람한테 편한 말로, 음성으로서, 자비로운 말로서 또 그 상대를 근심 걱정 없이 베풀어 주는 마음을 내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뭐랍니까? 누가 청하지 않은데도 스스로 가서 해준다면 그것은 바로 뭘 보시해요? 보시하는 마음인데, 뭘 보시하냐면 편안한, 상대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에 들게끔 하는 겁니다. 그것을 무외시랍니다. 편안하게, 편안함을 주는 걸, 두려움 없게 해주는 보시, 무외시. 그보다 큰 거 있습니까? 좋지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복덕을 보아 질투하는 마음을 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면 잘한다고 참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예를 들어서 참 잘하면 옆에 이웃이 야, 자네들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면 좋겠죠. 한국이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면은 야, 너 열심히 하더니 참 많이 벌었다 해야 되는데,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좀 우리한테 좀 전쟁, 지금 이제 군사 비용을 좀 대, 또 많이 대라 하면서 막 욕으로 막 하는 거는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봐가면서, 우방을 봐가면서 해야지. 우방이 지금 굉장히 힘들었는데 코로나에 몰아놓고 계속 그냥 우방이 갈 길을 막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에요. 자, 그렇고 지심으로 한량 없는 착한 뿌리를 닦아 모으며, 다른 사람을 경영하여도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음이 내시오. 그래서 여기 착한 뿌리라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착한 뿌리라는 것을 아마 항상 우리 불교에서는 착하다는 것은 뭐냐면 나와 상대가 동시에 이루어야 합니다. 나는 좋고 상대가 나쁘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 우리가 한일 관계가 좀 미묘한 갈등이 있어서, 자, 우리도 보면 조금 일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특히 일본 사람들의 그 정치가들이 도대체 어떤 수준이며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국민들이 국민들과 정부와 또 모든 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본래 일본 역사를 보면 천황이 일본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192년에 한 12세기쯤 오면서 우리나라 고려 한 중기쯤 됩니까? 그때쯤 되면서 일본에는 대장군 제도가 나옵니다. 막부. 우리나라도 아마 그 즈음에 1192년 그 즈음에 그 부분에 우리나라도 무신이 나라를 집권하는 무신 집권 시대가 있었거든요. 일본도 아마 그 고려 시대 정도쯤 됐을 때 우리나라 때 무신들이 통치를 합니다. 아이노족이라고 일본에 그 족이 있는데 그걸 정벌을 하러 보내, 북쪽에 있는 아이노족을 정복하러 보냈는데 그 갔던 군인이
대장군이죠. 대장군이 점령 그걸 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여세 힘으로 몰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모든 정치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천황을 심지어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황은 이제 꼭두가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제도를 막부제도로 박후 후 막부제도로 합니다. 그리고 그의 최고 정점이 있는 사람을 대장군이라 하고 다이쇼 다이는 대자죠. 쇼는 장군이니까 다이쇼. 그리고 다이쇼 밑에 많은 또 작은 장군들을 둡니다. 다이쇼 밑에 작은 장군들을 둬가지고 그 작은 장군들이 각각의 또 이 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밑에 있는 무사들을 거느리고 그 무사들과 해서 밑에 있는 노예제도 노예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지배하는 그런 식으로 정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를 막부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막부제도가 오래 되게 되면은 그 중앙에 있는 큰 대장군이 힘이 없어지고 밑에 있는 각각에 있는 개별적인 그 소장이랍니까? 그 장군들이 힘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싸우고 해가지고 그것을 평정하는 사람이 노부까나라는 사람이 있죠. 노부까나. 우리나라 조선조에 본 노부까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평정을 해서 일종의 일본을 이제 평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그 노부까나가 죽고 난 다음에 이어받아 가지고 한국을 치들어오죠. 그때 이제 일본은 왜 이제 한국을 치느냐면 일본은 지리적으로 항상 그 천재지변이 많이 일납니다. 뭐 태풍도 많이 일나고 그 다음에 지진이나 해일, 그 다음에 화산 폭발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타노스님이 예언이 돌아가신 타노스님이 예언 있잖아요. 언젠가 일본이 물에 잠긴다고 일본 3분의 2 정도로 물에 잠긴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언제 뭐 올 확실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항상 자기 머릿속에 내 속에 불안한 감정이 항상 있어요. 불안증. 그게 정치가 더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들 생각에는 이런 좀 안전한 곳, 조선이나 그 다음에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은 야욕이 큽니다.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7년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하지 못하고 물러갔지요. 그 이후에 이제 도쿠가와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일본을 최고 통일을 합니다. 도쿠가와가 막부 시대를 여는데 그 시대가 1603년부터 1867년까지 이렇게 막부 시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가 됩니까? 일본이 개화기를 맞이하거든요. 일본 서양의 각국 나라들이 일본과 이제 통상하자고 오니까 그때 자기들이 군대를 가지고 싸워보니까 게임도 안 되거든. 그리고 그 무능함을 질타한 일본에 있는 신진 개화 세력들이 들고 올라간 겁니다. 그때 그 개화 세력의 정신적 지주가 된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시다 쇼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시다 쇼윈은 우리나라로 치면 군사학자입니다. 병법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1830년에 태어나가지고 29살 나이로 이렇게 처형당했습니다. 그 이제 왜 처형당했냐면 막부에 대항을 해가지고 개화를 해야 되는데 개화주의자를 너무 부르짖다가 막부의 사람들한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만드는 뉴스록에 보면 자기가 처형당하기 전에 개인적인 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지금은 개화파죠. 개화파 사람들이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많은 이렇게 배움을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그때까지 내용이 부국강병, 일본을 나라를 부하게 만들고 군인들을
아주 강하게 만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도 서양 사람처럼 서양이 한 것처럼 제국주의처럼 이웃 나라를 공격해야 된다는, 이웃 나라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정한론입니다. 옛날부터 있었죠. 임진왜란 때도 있었고 그 전도 있었는데 이때가 정한론은 이제 체계적으로 왜 일본이 조선을 쳐야 되는지 대한 정당성을 얘기한 거죠. 그 일본 입장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잘 살고 한국은 그 피해를 입으니까 일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악.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악으로 안 보고 자기들은 선으로 보거든요. 자, 그래서 조선을 공격하고 그래서 그것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물자나 걸 가지고 그걸 바탕해서 또 자기들 살찌고 나고 나라를 보강하게 만들고 한 다음에 다시 만주를 취하고 또 만주를 묶고 난 다음에 중국 본토나 또는 대만, 필리핀 등지를 쳐들어가겠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일종의 말은 그동안에 해왔던 유럽의 열강들이 해왔던 걸 또 제국주의 해왔던 걸 또 답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배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리고 이제 개화파가 나중에 이제 성장해가지고 정변을 일으키죠. 그것이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메이지 유신이라는 겁니다. 메이지 유신이 바로 뭐냐면 막부를 종식시키고 이제 개화파들이 입헌군주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입헌군주가 뭡니까? 수상을 만들고 내각을 만들어 가지고 천황을 옹립을 하고 자기들은 내각을 만들어서 이제 정치를 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국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총리로 나온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초대 총리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우리 한국에 잘 아시는 그 이토 히로부미가 총독으로 오죠. 총독.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외에 3명의 수상 그리고 장관이 6명까지 그 배출되면서 누구의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나오면서 요시다 쇼인의 그런 사상과 그 다음에 병법과 정치를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어쨌든 서양 제국주의를 그대로 연관하고 그것을 한국에다가 맨 먼저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 희생양이 우리 한국이 된 겁니다. 그때 우리 한국은 열강에 어둡고 가장 어두웠죠. 그래서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결과 일본한테 우리가 뺏긴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후에 이토 히로부미 이후에 이토 히로부미가 1907년에 정미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쇼인의 무덤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제가 이제 실천하는 나이다 하고 참 다른 나라를 갖다가 눈물 나게 해놔놓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일본 사람들은 군국주의를 갖다가 강화시켜가지고 뭘 했습니까?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죠. 많은 이웃 나라들한테 큰 피해를 일으키면서 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원자폭탄 맞아가지고 이제 미국한테 항복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 전범 기업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도 살아서 행보를 합니다. 특히 지금 아베 신조란 일본 수상은 그 아버지가 아베 신타로입니다. 아베 신타로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개헌과 재분비를 항상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아버지 아베 신타로고, 그 다음에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 즉 아베 신타로 아버지의 장인이 기시 노부스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본 그 전쟁 당시에 일본의 전쟁 당시에 바로 총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각 총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전범, A급 전범입니다. A급 전범인데 처형을 당하지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A급 전범으로 돼가지고 처형당한 사람은 일부가 되고 많은 사람들 풀려났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미국이 그 전범들 다 처리하고 나면은 공산권에 대항을 하기 힘든다는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커지니까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좀 더 무장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처음에는 메가더가 평화헌법 이걸 일본한테 강제로 만들게 해가지고 절대 군대를 못 만들게 하고 그것이 바로 전쟁을 못하게 하는 그것이 평화헌법입니다. 일본 사람은 그 평화헌법을 지금 계속 고치려고 합니다. 전쟁 그 사이에 군대를 넣을 수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현재 아베 신조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베 신타로 그 전에 기시 노부스케라는 사람이 개헌과 재군비를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아베 신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정한론을 처음에 최근세사의 정한론을 부르짖어 가지고 했던 요시다 쇼인이다. 요시다 쇼인 유수록 저자지요. 이 요시도 쇼인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어요. 그건 뭡니까? 한국을 침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봐서 아베 신조나 일본에 지금 우경화하고 있는 그 모든 정치가들은 한결같이 뭘 하고 있냐면 바로 정한론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한국을 다시 침범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장이 뭐냐? 독도를 자꾸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엄청나게 많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은 아직 정말 잘 몰라요. 한국 땅인지 한국이 일부 강제 점령하는지 우리 한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그래 본다니까. 왜?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세계적으로 지금 몇십 년간 일본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분쟁지역으로 자꾸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추이에 따라 가지고 일본이 이제 개헌을 만약에 하고 그 다음에 개헌이 되면은 군사를 이제 다른 나라로 군대를 보낼 수 있고 또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제 1차적인 대상 지역이 독도가 아닐까 봅니다. 독도와 그 주변 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인 필히 해상 해군력을 굉장히 강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한테 빌미는 좋지요.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내가 항공모함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군사력을 강화시킨다. 미국인들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한테는 너무나 큰 적입니다. 그게. 호시탐탐 노리던 그들이 언제 바로 우리는 아무리 미국이 있다 하나 미국보다는 일본이 미국에서는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자기들 중요합니다. 일본이. 한국이 무너져도 일본이 있으면 자기들 방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한국을 버리도 되는데 일본은 못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은 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전쟁을 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듯이 불르듯이 뻔한 일을 갖다가 있으면 당하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비책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도 옛날 임진왜란 때나 조선 말기처럼 그렇게 정말로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도 엄청나게 강한 군대를 가져야 됩니다. 일본이 들어오면 바로 우리고 대응할 수 있는 만큼 군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남북이 만약에 일본이 쳐들어온다면 그때 우리가 일본을 대항해서 함께 나라를 막잡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계속해서 지금처럼 싸우고 어르렁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북이 우리는 뭐냐면 중립국으로 가야 합니다. 중립국 가서 미국과 일본, 소련과 러시아의 그 힘 사이에 남북이 서로 연합을 해서
이렇게 서로 중립 정도의 위치를 가지도록 남북이 서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변 국가한테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그 당신들한테 도움된다. 남북이 서로가 갈라졌으면 언젠가 촉발되면 서로 전쟁이 터지겠지만 남북이 서로 이렇게 합쳐 있으면 전쟁이 나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너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고 서로 평화로운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스 같은 나라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태국 같은 나라를 생각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중립국으로서 살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중립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먼저 넘어야 할 산이 남북이 서로 잘 지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남북이 어떻게 해야 돼요? 통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독일된 힘으로서 우리가 중립국으로서 이제 소련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당당하게 어깨를 나누고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서로가 종교계든 뭐 할 것 없이 여야든 할 것 없이 그런 쪽으로 가도록 좀 도움을 줘야 합니다. 이제는 일본의 그 이익되는 그런 얘기를 조금 자제하시고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은 조금 자제하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또 우리 한민족을 생각한다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일본의 이제 침략을 봐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비록 방등의 공부를 하지만은 이런 역사 공부도 좀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는 그래서 대성을 빨리 성취하는 법에 대해서 인욕바라미를 깨끗이 하여 신명을 아끼지 않으며 열둘 비리아 바람이라는 것은 정진바람이라 말합니다. 정진바람이 그리고 깨끗한 진심으로 그 보면 위에는 하지 않았나요? 진심으로 몸과 입과 뜻의 업의 깨끗함을 흐리지 않게 하며 이것을 위해 네 가지 위해를 고치지 않으며 말과 같이 머무며 여러 중생에게 마음을 청정하게 하며 끝까지 보리의 마음을 내버리지 않으며 다나 바라미를 청정하게 장하며 다나 바라미는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바라밀. 그 다음에 개바라밀, 지게바라밀이죠. 그래서 금괴를 헐떠름을 가엾이요. 개를 어기나 놓고 개를 헐뜯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가엾이 여긴다. 개를 지키는 것을 헐뜯는 것을 가엾이 본다. 인욕바라밀을 깨끗이 하여 신명을 아끼지 않으며 참는 거죠. 그 다음에 비라야 바라밀은 정진바라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라밀을 깨끗이 하여 심력 10가지 부처님이 가진 힘이죠. 심력을 두려움 없음을 얻으며 그 다음에 13이고 그 다음에 선바라밀 선바라밀이 뭐예요? 이 선할 때 선자지요. 선정이 들다 할 때 선자입니다. 깨끗하여 그 다음에 번뇌를 멀리 떠나며 반야바람이 지혜바람이죠. 깨끗이 하여 번뇌와 습기를 제거하며 15이요. 용고는 정. 또 정이 나왔죠. 이 정자. 이 정자는 뭐 할 때 정자입니까? 마음을 집중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집중하면 됩니다. 낚아서 여러 악마의 업을 무너뜨리고 이때 악마라는 것은 탐진치에 쌓여서 나쁜 행을 하는 것을 악마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으로 여러 중생을 제도 해탈함이 17이요. 4가지 거두어줌을 닦음이 18이요. 마음을 평등히 함이 마음을 평등히 해라. 시비하지 마라. 일체의 중생을 벌하지 않음이 20이요. 은혜를 알아서 갚음이 21요. 바른 법을 보호해 가짐이 22이요. 조도의 법을 닦아서 이때 조도는 37가지 조도품이 있죠. 일반에 이르는 37가지 방법 예전에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시지 않음이 23이요. 여러 착한 법에 만족하지 않으며 항상 착한 법을 늘 닦으라 이 말입니다. 교만을 깨뜨리며 삼보를 공양하며 일체법에서 다투지 않으며
그 다음에 12인연, 12가지 깊은 인연을 잘 알미요. 그 다음에 17가지 제보를 갖춤이요. 이때 7가지 제보라는 걸 한번 볼까요? 7가지 제보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가지는 일종의 법의 보물, 법의 보물, 법제를 말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믿음의 재물. 두 번째는 계의 재물, 계를 지켜야죠. 세 번째는 참회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괴제, 참괴. 괴는 부끄러운 일을 하고는 부끄러울 줄 아는 것을 괴제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듣는 것. 여러 가지 많이 듣는 것도 재물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사제, 버릴 줄 아는 것. 버릴 줄 아는 것도 법제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제, 지혜의 재물.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재물은 법제를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체의 법에서 자유를 얻으며, 일체의 법에서 자유를 얻으며, 육신통을 닦음이 31요. 6가지 신통 뭐 얘기해볼까요? 맨 처음에 천안통, 숙명통, 아무리 과거의 일도 흔히 아는 지혜. 그 다음에 천안통, 아무리 먼 미래의 일도 흔히 아는 지혜. 누진통, 아무리 많은 번뇌라도 모든 번뇌를 소멸할 수 있는 지혜. 또 뭐예요? 천이통, 아무리 먼 것도 알아듣는 귀, 천이통. 그 다음에 타심통, 다른 사람하고 흔히 하는 지혜. 그 다음에 신족통이죠. 아무리 먼 것도 아는 것죠. 6가지. 육신통을 닦으며, 그것이 31요. 그 다음에 선정과 지혜를 닦습니다. 선정과 지혜는 참 중요하죠. 선정, 지혜. 자, 선정 뭐예요? 정인이, 선정이나 정은 뭐니? 집중이지. 마음 집중, 마음 챙김. 그 다음에 지혜는 해죠. 알아차림. 그래서 지관, 지혜는 관이죠. 지관을 닦음이 32가지 하느니라. 이 법을 말씀하실 때 72,000의 중생은 무상부리심을 내고 12,000보살은 생사 없는 법의 지혜를 얻고 일체 하늘은 여러 곳 향과 갖가지 기약으로서 부처님을 공양하고 존중하면서 만일 이러한 경전을 들을 수 있다면 마땅히 이 사람은 결정고 무상불을 얻는 줄 아리라고 말하였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